독립한 나라의 기틀을 다진 재헌국회. 하지만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는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로 자유와 인권은 억압받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였죠. 1960년 4월 19일 마침내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무능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2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 형태인 양원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단 9개월이란 짧은 생을 마치고 한국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실험은 1년도 못해서 끝나버린 걸까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당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민초들의 살림살이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불법적 개헌 파동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정적 탄압으로 전국은 늘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국민들의 삶도 팍팍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8월 14일 대통령 임기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무슨 꿍꿍인지 3월 15일에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해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야당인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던 조병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전 포인트는 이기붕과 장면이 맞붙은 부통령 선거로 모아졌습니다. 자유당 정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공무원과 경찰, 반공청년단 같은 관변 단체가 대대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도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한 것처럼 꾸미고 조작 유권자 40%를 미리 자유당 표로 만들어 놓는 사할 사전투표, 3명, 5명씩 조를 짜서 투표하기에 누굴 찍었는지 확인하는 공개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참관인들을 투표장 밖으로 쫓아내고 험악스럽게 생긴 자유당의 완장 부대가 투표장의 상주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상상을 초월한 부정선거가 벌어졌습니다. 개표 부정 역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일부러 전기를 끊어 정전시킨 다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다른 후보를 찍은 표를 무효표로 만들기도 했죠. 개표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율이 90%를 훨씬 넘어서자 당황한 건 오히려 자유당이었습니다. 자유당은 서둘러 득표율을 줄여서 이승만 88.7%, 이기붕 79%로 발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선거로 평가받는 3.15 부정선거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국회에선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국민으로 하여금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게 했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게 했고 또 발이 있으나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했고 이번 선거는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시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제 대통령이 유고가 됐을 때 부통령을 누가 승계하느냐.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부통령이 되면 민주당 쪽에 승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통령 후보를 56년 선거에서 부통령 선거 떨어졌던 이기붕 씨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자유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였고 이미 56년 선거 때부터 이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한 초점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60년에는 이제 더 큰 초점이 됐었죠, 사실. 네. 결국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치러진 바로 그날 마산 시민들이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15 의거가 시작된 겁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대부분 어린 중고등학생인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위가 소강 상태를 보이던 1960년 4월 11일 부정선거 시위 도중에 실종됐던 김주열의 시신이 28일 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눈에 체류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김주열의 나이는 고작 17살. 이 사건이 보도되자 마산에서는 2차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시위대는 경찰서와 시청을 장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에 항의했습니다. 왜 제2, 제3의 마산 데모가 일어났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야 국회 조사단이 갔을 때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한계의 엄연한 사실을 여야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더욱이 모 의원은 공산당이 뒤에서 조정한 흔적이 농후하다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마산 시민 전체를 공산당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위가 오늘날에 제2, 제3 마산의 비극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하러 갔지만 이것이 사사건건이 달라요. 진상을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급급해서 빤히 보이는 것을 아무리 지식도 없고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한 것을 덮으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그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마산 의거를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자유당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에서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 고로 난동을 일으켜서 결국 공산당에게 좋은 기회만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국민들은 협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왜 반발했는가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불편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는가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부정선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원인 자체를 어떤 부정선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조종을 해서 일어난 그런 어떤 반정부 시위다라는 식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마산 의거의 여파는 수도 서울까지 확산됐습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정선거와 반독재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모여라! 모두들 나와라! 빨리 모여, 빨리!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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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각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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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날 평화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을 습격한 괴한들은 바로 정치 깡패 이마수가 이끄는 반공청년단 소속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고대생들은 원래 이제 이 4월 19일 시위하기 전날 4월 18일 날 먼저 이제 일어나가지고 고대생들 시위가 있었고, 사실 평화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얘기하는 소위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심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유당 쪽하고 그 당시에 이 뭐 폭력 집단 깡패라고 불렀죠. 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대체로 갖고 있었던 인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학생들이 정부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도 말이 많을 텐데, 공권력도 아닌 깡패들에 의해서 시위대가 습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다. 마침내 4월 19일 자유당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에 가득 메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저지선까지 진출하자 경찰의 무차별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21명이 죽고 17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1960년 4월 19일 피해 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한 소녀의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온 결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 양이 시위에 나서기 전 어머니께 남긴 글입니다. 결국 이 편지는 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해 화요일로 불리는 4월 19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115명이 사망하고 7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의 불길은 이미 시민혁명의 도화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22일 국회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모대는 학생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의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행사하고 시내 각 파출소를 강제로 점령해서 경찰관 일부를 살해하거나 기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발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쐈단 말이야? 그 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있어? 아들, 딸 다 죽이고 뭐 볼 게 있어? 예상과 달리 국민들의 저항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이승만 정권은 내각 총사퇴 등 수습책을 내놓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합니다. 4월 25일에는 27개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정권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4월 혁명은 그야말로 학생혁명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부터 시위대의 구호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라디오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발표됩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를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기붕 부통령 역시 일가족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960년 4월 28일 새벽, 이기붕의 장남이자 이승만의 양자였던 이강석이 아버지와 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옥을 차례로 쏜 뒤 본인도 자살하고 맙니다. 1960년 4월 19일 피해 화요일이 4월 26일 민중승리의 화요일로 바뀌면서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저는 우리 현대 헌법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처음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말은 주권자라고 하는데 주권자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자리매김은 되는데 주권자라는 자각, 주권자로서의 각성은 없는 상태였었다. 그런데 이제 4.19 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주권자로 자각하고 어떤 정권의 독재를 갖다 국민의 힘으로,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기초 내지는 계기를 만들었었고, 또 그 이후에 있어서는 역대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이제 아무래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강압과 폭력을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1960년 4월 27일 허정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이른바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합니다. 과도 정부의 두 가지 국정 과제는 우선 3.15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과 내각제 개헌, 공정한 총선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수 1색이었던 허정 과도 정부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허정 과도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일단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당시 상황 자체가 아니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물러나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장관이 뭐 세상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개혁한다? 국민들이 도대체 그걸 납득을 못 하거든요. 결국은 조금 현상을 좀 안정시키는 가운데 이제 새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4.19 혁명 직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달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정 내각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갔습니다. 2달 동안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허정 내각이 어떤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한편 쫓겨나다시피 경무대를 나온 이승만은 1960년 5월 29일 비밀리에 하와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일제치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세웠던 대통령, 쓸쓸히 고국 땅을 떠난 노정객은 끝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과도 정부의 기대를 걸 수 없게 되자 국회는 자체적으로 시국을 수습하기로 합니다. 자유당과 민주당 의원 20명으로 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각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죠. 국회 내각 책임제 기초위원회는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권력은 권력을 낳고 그 권력의 집중도에 드디어 12년에 걸친 1인 독재가 출현했다.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며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신임을 받은 의회가 아무래도 국민에서 선출됐으니까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을 국민이 따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의회에서 뭐 수상 내지는 총리를 선출함으로써 의회가 중심이 돼서 국정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때 당시에는 전체 국민이 내각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봐라, 이제 재헌헌법 당시에 내각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제 만들었더니 그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가 독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틀렸으니까 원래 계획했던 내각제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없었어요. 정치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 언론인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각제 개헌 이거 필요하다 그랬었습니다. 드디어 5월 9일 개헌 요강이 발표됩니다. 첫째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둘째 정당에 관한 국가의 보호 조항 신설, 셋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있어 허가 검열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넷째, 국회는 양원제로 하되 참의원은 서울 및 도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하며, 마지막으로 경찰 중립화를 위한 헌법상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각 책임제에 이어 나온 양원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는 양원제가 필수적입니다. 하원은 국민대표로서 이제 쭉 뽑지만 상원은 인구 비례와 상관없이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대표로서 이렇게 하고, 영국이나 몇몇 나라들은 이제 귀족제의 전통 때문에 상원을 귀족원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발췌개헌이라고 해가지고 1차 개헌, 이 52년 6.25 전쟁 중에 개헌을 했었을 때 이 발췌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정부안, 이 정부 여당에서 했던 헌법 개정안하고 야당 쪽의 헌법 개정안을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 거기서 핵심적인 주장이 이 정부 쪽에서는 직선제, 야당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회가 이제 좀 제대로 위상을 잡기 위해서는 양원제가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 수렴하는 하원, 민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국정의 전문적인 문제들을 경륜 있는 그런 분들이 다루는 참의원하고 이런 식의 구상을 했었던 것이죠. 즉각 헌법 개정에 착수한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압도적인 지지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제4대 국회의 최후를 장식하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우리 많은 학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상정하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감개무량합니다. 첫째, 헌법 제2장 국민 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 둘째,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를 종래 대통령제로부터 내각 책임제로 개편하는 것. 셋째, 사법의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제로 하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할 것. 넷째, 법률의 위헌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할 것. 다섯째,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선거기관으로 설치할 것. 여섯째,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기구를 둘 것.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제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월 민주혁명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51일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드디어 통과되어 제2공화국의 터전이 씩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통과된 개헌안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는 내각 책임제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창당 이래 민주당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이어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마침내 내각 책임제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나 원내 제1당 민주당은 고질적인 병폐인 신구파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4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 권력,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 정부, 제2공화국의 양원제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960년 7월 29일)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4년의 민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을 뽑는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5대 국회의원 선거는 달라지는 게 참 많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격상돼 선거를 관리합니다. 이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명에서 4명으로 대폭 늘리고 투표용지에 후보자별로 번호가 붙여져
투표와 개표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를 직접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의원은 전체 233석 가운데 민주당이 75.1%에 해당하는 175석을 차지해 과반을 훌쩍 넘겼고, 참의원 역시 전체 58석 중 31석을 확보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독재와 싸운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쟁취한 결과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4.19 혁명 직후거든요. 4.19 혁명 직후에 국민들이 이승만 독재 겪고 4.19 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시위 참여 시민들, 학생들이 경찰에 이제 무차별 발포로 이제 죽고 다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일공화국 정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자유당을 찍겠습니까? 자유당은 이제 무너진 거고, 그때부터도 이제 우리는 뭐 군수정당들, 아주 작은 정당들은 지금도 뭐 10여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줄기는 양대 정당이었거든. 딴 것보다도 이제 거대 여당에 상대하려면 야당은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물론 당시는 그게 이제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소속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자유당이 이제 확 자리를 비우고 국민들은 선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거나 무소속이거나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합니다. 명실공히 원내 제1당이 됐지만은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개파간 대립이 시작된 건데요. 야당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던 신파와 구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분당 수순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파는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되기 전 민주국민당의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등이 중심을 이룬 정통 야당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는 1955년 이전까지 무소속이거나 자유당에서 불만을 품고 합류한 사람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2공화국의 신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어느 파에서 맡느냐를 놓고 신구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합니다. 1960년 8월 12일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이 같은 계파의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자 신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한 발 물러선 윤보선이 8월 19일 신파의 장면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해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책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난을 극복하면서 의회 정치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로써 8월 23일 한국 정치사상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인 장면 정권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시민의 희생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의 막중한 사명은 4월 혁명 과업과 부정선거 주범들의 척결이었습니다. 데모로 해가 뜨고 데모로 해가 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 열망은 분출했습니다. 그러나 내각 책임제를 표방한 장면 정권은 당권 투쟁으로 4분 오열하고 맙니다. 부정선거 원흉 처벌과 반민주, 반개혁 세력 척결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집권 준비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무기력한 장면 정권. 9개월간의 짧은 양원제 실험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4.19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한 혁명의 이를 결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과업의 하나인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처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1공화국 때는 제일 문제가 민족 반역자 처단을 해야겠다. 참 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제2공화국인 오늘에 와서는 부정축제니 불법축제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논하게 됐습니다. 오늘에 와서 부정축제자니 불법축제자니 그것은 무엇이냐? 4.19 학생혁명에 대한 정신에 비추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선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4.19 혁명 당시 발포자, 정치 깡패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시방 중계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민주역도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접 발포를 명령한 경찰국장 유충렬은 사형, 경비과장 백남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인 내무장관 홍진기와 경무대 비서실장 곽영주, 그리고 고려대생들을 습격한 정치깡패 이마수 신도안에게는 무죄나 경미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곧장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4.19 혁명 유족과 부상자들은 혁명 입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면 총리 역시 소급 입법은 반대였습니다. 국민의 감정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급 입법이라니 이건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요? 개헌을 하겠다면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어요. 장면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0년 11월 29일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제자를 소급해 처벌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4.19 혁명을 계기로 국민들은 시위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하루 400건이 넘다 보니 데모로 시작해 데모로 하루가 끝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장면 정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 자립은 국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장면 정권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전력 개발과 경지 정리, 도로 건설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종합 개발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기본 계획이 이미 장면 내각에서 마련된 겁니다. 이와 함께 장면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통일 문제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던 학생들과 혁신 세력들의 위기감을 느낀 장면 정권이 데모 규제법과 반공법을 발표합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보안법 개정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자유당과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게 된 건데요. 혁신 세력과 학생들은 즉시 반대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저번 22일에 일어난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주목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고 4.19 1주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
중대한 난동 사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고 공산당식으로 선동한 그 주모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속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와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서 질서가 상당히 혼란이 되고 또한 전국이 불안하다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다시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에 반민주악법을 제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공법은 이제 사실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을 겨냥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1공화국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도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의결되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롭게 이제 군사소대로 집권하면서 국가재건회의에서 이제 아마 그것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반공법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북한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파생적인 문제였지 않나. 그 반공법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세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억압의 수단으로 오남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구파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민주당은 과거 청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민심을 잡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내각 책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란 야심찬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고 정권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장면 총리는 9개월간 3차례 내각 개편을 시도했지만 전국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서울을 접수합니다. 이날의 쿠데타가 30년에 걸친 군부 정치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와 민주, 정의의 이름으로 기억될 4월 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그날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 권력은 정치적 리더십 없이 무기력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 정부. 그러나 혁명 과업 수행과 민주개혁 정치를 위한 여정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숙아로 남은 채 2공화국 9개월간의 짧은 양원제 실험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4월 혁명과 자유당 붕괴의 터전에서 무임승차한 민주당 정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열망은 분출하고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4월 혁명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둡고 긴 독재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